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실제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야담 가운데서도 듣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오래 남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꽃 하나가 사람을 위로하고 그 위로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마침내 그 운명이 세상으로 나아가 인생이 뒤바뀌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여 년 전 조선 영조 21년 경기도 양평 용문산 자락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난한 선비 이도연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향리 밑에서 그를 보아주던 서리 노릇을 했지만 몸이 약해 오래 살지 못했고 어머니는 삭바느질과 남의 집 허드렛일로 아들을 키우다가 도연이 15이 되던 해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가 남긴 유산이라고는 지붕이 곳곳에서 새는 낡은 초가집 한 채, 먹이 다 마른 벼루 하나, 그리고 책 몇 권뿐이었습니다. 그 책들 가운데에는 아버지가 남긴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난은 사람을 낮출 수 있으나 뜻까지 낮추게 해서는 안 된다. 도연은 그 문장을 마치 부적처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해다 팔고 마을 훈장의 집에 가서 잔심부름을 해주며 헌종일을 얻었고 밤이 되면 찬 방에 홀로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겨울밤은 특히 혹독했습니다. 방 안에서도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손끝이 시려워 붓을 쥐기도 어려웠습니다. 등잔 기름이 떨어지면 그는 솔가지 끝을 태워 희미한 불빛 아래 글자를 읽었습니다. 배가 고픈 날도 많았습니다. 사흘째 변변한 밥을 먹지 못한 날이면 산에서 주워온 마른 도토리를 갈아 죽처럼 끓여 연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급제에 비록 작은 벼슬이라도 얻어 다시는 사람답지 못한 궁핍 속에 살지 않겠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처럼 힘없는 이들의 억울함을 글과 법으로 바로잡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배고픈 놈이 글만 파고 있으니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장가나가서 밭을 붙이는 게 낫지. 과거는 양반과 자제들이나 보는 것이지 너 같은 아이가 무슨 수로.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옷 한 벌 변변치 않고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갈 여비조차 없는 형편에서 과거는 어쩌면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부모가 남긴 마지막 뜻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 늦겨울 용문산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산길은 얼어붙었고 계곡 바람은 뺨을 베어낼 듯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은 며칠째 땔감이 떨어져 이른 새벽부터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해는 떠올랐지만 산은 여전히 회색빛 겨울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서리가 맺혀 있었고 발밑에 눈은 밟을 때마다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용문산 중턱의 한바위 옆 햇빛이 가장 늦게 드는 음지에서 도연은 이상한 풍경을 보게 됩니다. 눈 속에서 홀로 꽃을 피운 나무 한 그루, 매화였습니다. 하지만 흔한 매화가 아니었습니다. 나무는 크지 않았으나 줄기는 묘하게 단정했고 가지마다 맺힌 꽃은 눈 위에서도 조금도 기죽지 않은 채 맑고 단아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향기였습니다. 한겨울의 공기란 원래 비어있고 거칠기 마련인데 그 매화 곁에서는 차갑고 맑은 향 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지게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그 나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추위에 어떻게 이런 향이 날 수 있지? 그는 무심코 손을 뻗었습니다. 집으로 가져가면 며칠 동안 방 안이 향기로울 것 같았습니다. 잘 말리면 귀한 이에게 보일 수도 있었고 혹은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꽃송이에 손끝이 닿기 직전 도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꽃은 꺾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아야 할 존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거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날 아무 꽃도 꺾지 않은 채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평소보다 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달빛이 눈 위에 흐르고 낮에 보았던 그 매화나무가 어둠 속에서 은은한 빛을 품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또렷이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분명했습니다. 너는 왜 꽃을 꺾지 않았느냐? 도연은 꿈속에서도 예를 갖추어 답했습니다. 아름다웠으나 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어찌 손을 거두었느냐?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난한 것은 사실이나 그래서 더욱 함부로 가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굶주렸다고 해서 남의 것을 제 것처럼 취할 수는 없으니까요. 꽃도 제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더니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욕심을 버린 자에게 꽃은 스스로 길을 내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꽃을 가지려 하지 말고 꽃을 이해하라. 그러면 네가 보지 못했던 길이 열릴 것이다. 그 순간 매화 꽃잎이 한꺼번에 흩날리며 빛으로 변했고
도연은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거의 매일같이 용문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매화를 신비한 꿈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과 다른 시간에 올라가며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꽃향이 가장 짙어지는 시간은 언제인지, 햇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향이 달라지는지, 추운 날과 포근한 날의 차이는 무엇인지, 새벽의 향과 해질 무렵의 향은 어떻게 다른지, 종이가 부족하면 나무 껍질 안쪽이나 마른 종이 조각에라도 메모를 남겼습니다. 어떤 날은 꽃 앞에 오래 앉아있다가 손끝과 옷깃의 스민향을 집까지 가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매화의 향은 한낮보다 이른 오전과 해질녘에 더욱 또렷했고, 유난히 바람이 잠잠한 날에는 향이 길게 남았습니다. 또 그 향을 오래 맡고 있으면 마음속 조급함이 조금씩 가라앉고 숨이 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그것이 단순한 기분 탓인지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은 그 꽃 아래에 앉아 있으면 배고픔과 궁핍,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잠시나마 잦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화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에 떨어진 꽃잎, 마른 잎, 나무 곁에 흙을 조금씩 모아 향의 잔향이 남는 방식을 시험했습니다. 천 조각에 싸보기도 하고 찬물에 스며들게 해보기도 하고 작은 향주머니처럼 묶어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었고 어떤 스승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을 이해하고 싶었던 가난한 한 선비가 꽃 하나를 통해 마음의 결을 읽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양평 고을에는 작지 않은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평 현관 박윤서의 부인 한씨 부인이 이상한 병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면이라 여겼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다 하니 몸이 약해져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세는 심해졌습니다. 한씨 부인은 밤이 되면 이유 없이 놀라 몸을 떨었고 조금만 문이 삐걱거려도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잠이 들 듯하다가도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숨을 몰아쉬었고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안색은 날마다 창백해졌고 손목은 눈에 띄게 가늘어졌습니다. 집안의 하인들과 계집종들은 밤마다 방 밖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혹여 부인이 또 가슴을 움켜쥐고 일어나면 물을 가져오고 등을 더 밝히고 의원을 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현관 박윤서 또한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부인은 본래 성품이 온화하고 사려 깊어 관아의 살림과 집안의 대소사를 차분히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에게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양평 인근의 의원들이 차례로 불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심하라고 했고 누군가는 울체라고 했으며 또 다른 이는 지나친 근심이 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약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안신탕, 청심환, 온갖 탕약과 침이 동원되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잠깐 진정되는 듯하다가도 밤이 되면 부인은 다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나중에는 방 안에 혼자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저기 서 있어요. 밖에서 자꾸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며 울먹이기 일쑤였습니다. 현감은 점점 절망했습니다. 병이 몸에서 시작된 것인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관아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송사를 보다가도 부인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정갈이 오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고을 사람들도 현감 집안에 큰 우환이 들었다는 사실을 수군거렸습니다. 이 무렵에 도연은 우연히 장터에서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현감 부인이 밤마다 잠을 못 잔대. 별별 의원이 다 갔는데도 소용이 없대. 사람이 반쯤 넋이 나갔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는 용문산 매화 아래에서 느꼈던 고요함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병을 고친다는 것은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면 무례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고 오히려 화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며칠 동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병이 깊어질수록 현관 부인이 밤마다 비명을 지른다는 소문, 집안 사람들이 돌아가며 밤을 새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산으로 올라가 떨어진 매화 꽃잎과 장가지 향이 밴 흙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시험해본 방식대로 잘 말린 꽃잎과 잎을 고운 배 족각에 싸서 작은 향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꽃가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가 스스로 내어준 것들만 사용했습니다. 주머니를 다 만든 뒤에도 한참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 괜한 짓으로 여겨지면 어찌하지? 그러나 끝내 그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바깥문 앞에서 그는 여러 번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낡은 갓, 거친 손. 누가 보아도 이름 없는 가난한 선비에 불과했습니다. 문지기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인가?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이 들은 바 있어 부인마님의 병에 대해 감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도연이 쉽게 물러서지 않고 약이 아니라 향입니다. 단 한 번만 시험해 보시면 됩니다. 라고 간청하자 그 말이 안으로 전해졌습니다. 며칠째 의원들의 처방에도 차도가 없던 터라 현감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도연을 드리게 했습니다. 현감 박윤서는 초췌한 얼굴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의원인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병을 논하려 하는가?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병을 고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용문산에서 오래 관찰한 매화의 향이 사람의 심신을 가라앉히는 듯하여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감히 찾아왔습니다. 현감은 처음엔 미심쩍어했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사람은 마지막 희미한 가능성에도 기대게 마련입니다. 무엇을 하면 되는가? 도연은 가져온 향주머니를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부인마님 머리맡 가까이 두되 너무 코아픔 피하시고 방 안의 등불은 지나치게 밝히지 말고 문단속은 하되 숨이 막히지 않게 창호를 아주 조금만 열어두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만큼은 약을 강하게 쓰지 마시고 방 안의 소리와 사람의 드나들음을 줄여보십시오. 현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한씨 부인의 방에는 평소보다 적은 사람만 머물렀습니다. 등잔불도 조금 낮추고 방 안의 말소리도 삼갔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만든 향주머니를 베갯머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듯 했습니다. 부인은 여전히 가슴을 두근거리며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한참 뒤 그녀의 거친 숨이 조금씩 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계집종 하나가 숨을 죽였습니다. 현감도 문 밖에서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식경도 지나기 전에 다시 놀라 깨어났을 부인이 그날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밤중에 한번 몸을 뒤척이기는 했지만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가슴을 치며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부인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오랜만에 피곤이 조금 덜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 조금 잔 것 같군요. 그 한마디에 집안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현감은 도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향주머니를 계속 두시되 향이 너무 진해지면 잠시 멀리 하시고 부인마님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저녁 무렵에 방 안을 소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또 아침 햇살이 잠깐 드는 시간에는 창을 열어 공기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의원이 아니었기에 치료라 부를 수 있을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관찰한 매화의 성질과 사람의 마음이 안정될 때 숨결과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토대로 조심스럽게 방도를 전했습니다. 며칠 동안 한씨 부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첫날에는 2시 남짓 잠을 잤고 둘째 날에는 새벽까지 큰 소란 없이 누워있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죽을 반그릇 넘게 먹었고 나흘째 되는 날에는 스스로 마루 끝에 잠시 앉아 바깥 공기를 쐴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부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늘 공포에 잠겨있던 눈에서 조금씩 맑은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밤이면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다고 하던 증상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현감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향을 맡고 있으면 가슴이 조금 덜 답답합니다. 마음이 마치 눈 쌓인 길 위를 천천히 걷는 것처럼 고요해집니다. 그 말을 들은 현감은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자 현감 박윤서는 도연을 정식으로 불러 예를 갖추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초라한 차림의 무명의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현감에게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길을 내준 은인이었습니다. 현감은 먼저 운전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쉽게 받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우연히 꽃을 살피다가 깨달은 바를 전했을 뿐입니다. 병을 낫게 한 것은 하늘의 뜻이지 제 공이 아닙니다. 그 말에 현감은 더 크게 감탄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공을 앞세워 재물을 구했을 터인데 그대는 끝까지 자신을 낮추는구나. 그는 도연의 사정을 자세히 묻게 됩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일, 나무를 하며 공부를 이어온 일, 과거를 보려하나 여비와 책조차 모자라는 형편까지 이야기를 들은 현감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꽃을 함부로 꺾지 않았고 사람의 고통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면 글 또한 바르게 쓸 것이다. 내가 그대의 공부를 돕겠다. 그날부터 도연에게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현감은 먼저 관아의 서고에서 필요한 책을 빌려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쌀과 땔감을 보내주었고 시험 준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허들의 일을 줄일 수 있도록 작은 살림도 보태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평향교회 훈장에게 직접 말을 넣어 도연이 글을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가끔 관아에 불러 글을 읽게 하고 그 뜻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사람을 알아본 뒤의 후원이었습니다. 한씨 부인 또한 도연을 잊지 않았습니다. 몸이 회복된 뒤 그녀는 손수 좋은 종이와 붓, 먹을 마련해 보내며 말했습니다. 내 병은 약만으로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먼저 나를 진정시켰습니다.
이 물건들은 작은 감사의 뜻이니 부디 글 공부를 이어가십시오. 도요는 그 붓과 종이를 받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는데 필요한 물건조차 마음 놓고 마련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도연의 삶은 하루아침에 편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쫓기지 않고 온전히 글과 뜻을 다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기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먼저 책을 펴고 밤이 깊어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온 도움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할 책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몇 년 뒤 도요는 마침내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를 보게 됩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어린 시절 얼어붙은 방 안에서 손을 비비며 읽던 낡은 책들과 용문산 눈 속에 서 있던 한 그룹 매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결국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양평의 가난한 선비가 그의 가장 빛나는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한 것입니다. 소식이 양평에 전해지자 현관과 부인, 향교의 훈장,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를 가엾게 여기거나 비웃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참 알 수 없구나. 꽃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가. 급제 후 도요는 가장 먼저 용문산을 찾았습니다. 그가 처음 매화를 보았던 자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그곳으로 홀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는 더 이상 그 매화나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때의 나무는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도요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지. 다만 잠시 내 앞에 길로 나타났을 뿐. 그는 빈자리를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 곧바로 가지려 하지는 않는가? 내 것이 아니어도 함부로 꺾어 손에 넣으려 하지는 않는가? 하지만 어떤 것은 가지는 순간 사라지고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길이 됩니다. 도요는 꽃을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 꽃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한 사람의 병든 마음을 위로했고 그 위로는 다시 도연의 삶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욕심내지 않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연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아주 작고 조용한 한 송이 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꽃과 나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글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